사람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3장 과학으로 보는 세상 9. 프랑스로 떠나는 과학 여행. 만약 프랑스로 여행을 간다면 무엇을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유명한 장소와 건물이 너무 많아 고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등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들로 가득한 곳이 프랑스입니다. 현대의 프랑스를 떠올려 보아도 패션과 예술의 상징인 파리가 먼저 생각납니다. 하지만 화려한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힘있는 나라와 안정적인 사회, 그리고 개인들의 윤택한 삶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도로 발달한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프랑스는 패션과 예술을 먼저 떠올리게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 프랑스가 낳은 과학자와 수학자들을 보면 그들이 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국의 과학자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도 유심히 봐야 할 부분입니다. 에펠탑은 기술 기념탑. 에펠탑을 보면 낭만적인 파리가 연상되지만 처음 에펠탑이 파리에 세워질 때는 예술 작품이라기보다는 공업 프로젝트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889년에 세계 박람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었는데 에펠탑은 그 행사의 기념탑이었습니다. 무려 300m의 높이를 자랑했는데 여의도 63빌딩의 높이가 249m라고 하니 당시 건축 기술로 볼 때 정말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프랑스인들은 에펠탑이 흉물스럽다며 싫어했다고 합니다. 20년만 존치하고 철거하려고 했지만 통신이 발달하면서 그에 쓰일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꽤 유용했기 때문에 철거되지 않고 남았습니다. 건축가 에펠은 1층 밑단 아치 위 사면을 둘러 총 72명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지금의 감각으로 본다면 건축비를 지원한 사람들의 이름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당시 프랑스를 대표할 만한 과학자, 공학자, 수학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에펠탑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에펠탑 북동쪽 면에 수학자 조제프 푸리에의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업적도 대단하지만 푸리에 변환이라는 수학적 방법은 우리가 누리는 음향기기, 영상장치 등에서 음색을 바꿔주거나 노이즈를 줄여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만든 오기스탱 루이 코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자기학의 기초에 막대한 기여를 한 샤를 오기스탱 드쿨롱도 있습니다.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듯이 전기에는 양과 음의 전하가 있습니다. 전하의 단위로 쿨롬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과학자였는지 알 수 있죠.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인 암페어의 이름을 남긴 물리학자 앙드레 마리 앙페르는 에펠탑 북서쪽 면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고무줄이나 금속판처럼 늘어나고 휘어지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하는데 탄성체를 한쪽 방향으로 당기거나 누르면 다른 방향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컨대 지우개를 책상 위에 두고 윗면을 아래로 누르면 좌우로 약간 퍼집니다. 탄성체에서 힘을 준 방향의 길이 변화와 힘을 주지 않았지만 발생하는 다른 방향의 길이 변화가 서로 일정한 비율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 비율을 푸아송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탄성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시메옹 푸아송을 딴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펠탑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가스파르 귀스타브 코리올리는 물리학자나 기계공학자들이 특히 반가워할 이름입니다. 회전하는 좌표계를 이용해서 수식으로 움직임을 표시할 때 실제로는 없는 힘을 꼭 넣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전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코리올리는 이 힘을 발견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전향력을 코리올리 힘이라고도 부릅니다. 회전 목마를 이용해 상상 속의 실험을 해봅시다. 그림 3-7에서 우리는 원형인 회전 목마의 아래쪽 끝에 있고 상대방은 위쪽 끝에 있습니다.
회전 목마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셈이고 상대방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밖에서 본 것을 기술한 것이고 회전 목마와 우리, 상대방 모두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모두 정지해 있고 외부 환경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전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공을 던져봅시다. 상대방을 보며 직선으로 던졌지만 공은 상대방에게 가지 않고 상대방의 왼쪽으로 치우쳐 도착합니다. 우리 눈에는 마치 공에 이상한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힘을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향력은 실제 존재하는 힘이라기보다는 관찰자가 회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를 수식에서 오류 없이 기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추가한 가상의 힘입니다. 이것을 실제 힘인 것처럼 가정하면 관찰자가 회전하는 상황을 쉽게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진자로 유명한 레옹 푸코도 당당히 에펠탑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진자는 천장으로부터 긴 줄을 늘어뜨려 무거운 추를 달고 추의 왕복 운동을 관찰하는 실험 장치입니다. 푸코의 진자는 지구가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만약 회전하지 않는다면 진자의 운동 궤적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남북으로 왕복 운동을 시작했다면 계속 그 방향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회전하고 있어서 진자의 왕복 운동 방향도 느린 속도로 바뀝니다. 이 현상은 코리올리의 전향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인 우리도 지구와 함께 회전하기 때문에 진자의 운동을 기술하려면 전향력을 넣어서 수식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얻은 결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진자의 궤적과 일치합니다. 유체역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식이 있습니다. 고전역학에서 뉴턴의 방정식 F는 ma는 날아가는 공의 움직임을 알아내거나 지구와 달의 공전 궤도 등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유용하지만 물이나 공기의 흐름을 연구할 때는 좀 더 정교한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유체역학 방정식이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의 탄생에 기여한 프랑스의 공학자 클로드 루이 나비에와 영국의 물리학자 조지 스톡스의 이름을 땄습니다. 나비에는 에펠탑 북서쪽 면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은 풀이가 난해해서 순수 수학에서도 관심이 많은 수식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 클레이 수학연구소는 2000년을 맞이하여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중요한 수학 문제 7개를 밀레니엄 문제로 선정하고 각각 100만 달러의 상금도 내걸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입니다. 유체가 관련되는 수많은 공학 문제, 즉 비행기, 로켓, 배, 풍력 발전기, 컴퓨터 그래픽 특수효과 등이 이 방정식을 기반으로 해결됩니다. 손으로는 바로 풀 수 없는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다행히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서 정답에 가까운 근사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x는 4라는 수식을 보면 우리는 양변을 2로 나누는 풀이법을 알지만 만약 모른다고 해도 컴퓨터가 x에 이것저것 넣어보며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컴퓨터 방법은 현실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언젠가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이 풀리면 관련 기술은 훨씬 더 발전할 것입니다. 물리학이나 기계역학을 조금 깊이 공부하면 조제프 루이스 라그랑주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에펠탑에도 이름을 남긴 이 수리 물리학자는 변분법을 만든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어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해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예컨대 공을 공중으로 던지면 올라가다가 최대 높이에 이른 다음 떨어집니다. 공의 높이를 나타내는 함수는 최대값을 가지고 수학적으로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분법에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문제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중 연료 소비가 가장 작은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직선 경로가 최단 거리이겠지만 연료 소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와 구별됩니다.
변분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역학 방정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라그랑주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역학 방정식을 구하기 곤란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팡테옹에 안장된 과학자 부부. 앞에서 말한 푸코가 진자 실험을 한 곳은 팡테옹이라는 곳입니다. 로마의 판테온 신전과 유사한 형태로 지은 프랑스어의 팡테옹은 원래는 교회였으나 역사 속에서 여러 변화를 거쳐 현재는 예배 장소와 위인들의 묘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과학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팡테옹에는 과학자 부부인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는 방사성 물질의 발견과 연구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 피에르보다 마리 퀴리가 더 유명한 것은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을 정도로 연구 성과가 탁월했던 데다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당시의 사회적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1903년에 마리 퀴리는 노벨 물리학상을 남편과 공동 수상합니다. 물리학자 앙리 베크렐이 진행하던 방사능 연구를 더 깊이 있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1911년에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화학상을 단독 수상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라늄처럼 방사능을 가진 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마리 퀴리는 피치블렌드라고 불리는 광물에서 우라늄보다 강한 방사능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광물로부터 순수한 방사성 원소 하나를 추출해 폴로늄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녀의 모국 폴란드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그 뒤로 더 강력한 방사성 원소 라듐도 발견합니다. 화학에서 사용하는 주기율표에 빈칸 2개를 채운 실로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마리 퀴리는 방사선 피폭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백혈병, 빈혈 등으로 66세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방사능이 얼마나 인체에 위험한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심지어 마리 퀴리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시험관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사후에 파리 교회에 있던 마리 퀴리의 묘는 남편의 묘와 함께 1995년에 팡테옹으로 이장됩니다. 국가적 영웅으로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사망한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이곳은 고전역학의 창시자 아이작 뉴턴과 진화론의 대부 찰스 다윈이 안장된 곳이기도 합니다. 과학적 업적을 넘어서서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과 함께 안장된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겠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영국 왕실의 왕과 왕비를 비롯해 스크루지 이야기로 유명한 작가 찰스 디킨스도 안장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팡테옹에는 작가 빅토르 위고, 철학자 장자크 루소, 사상가 프랑스와 마리 볼테르 등이 퀴리 부부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에펠탑에 이름을 남기고 팡테옹과 웨스트민스터에 안장된 과학자들을 생각하면 유럽 사람들의 과학자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